지금부터 ESC 여름 단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것만 접속 끝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원활한 설명의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엔 저희가 차후에 또 필요한 자료는 앞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사진은 찍으시지 말고 나중에 깨끗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핸드아웃이 좀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2000년 설립 후 24년째 ESC에서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제가 지금 컬리지 애플리케이션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거의 저희 학원은 홍보는 안 하고 있는 관계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1대1로 우선은 미팅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나 제 스펙은 홈페이지에도 제공해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우선 제가 간단하게 학원 소개하고 여름방학 어떻게 진행할 건지 프로그램 소개한 뒤 각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각 영어 커리큘럼만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체 강사 설명회를 했더니 거의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5분만 한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한번 나오시면 막 기본 15분씩 하셔서 뒤에서 제가 계속 잘라도 너무 길어져서 좀 이렇게 짤막하게 주제별로 하고 있어요. 저희 애플리케이션은 17년 차인데 2007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기록이 많아서 2015년부터 이제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때만 해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보딩 학생들 위주로 이제 SAT 학원을 다녔던 시기예요. 그래서 거의 보딩 아이들이 어느 정도 SAT하고 내신만 가지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어머님들이 EC로 엑스트라커리큘러로 뭐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고민 없이 진짜 순수하게 내신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클럽만 하고 그러고 원서를 썼던 그런 시대예요.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고 있죠. 아이비리그 입학이. 그래서 최근 이게 작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10명만 받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은 2명은 받진 않고요. 각 학년에 1명씩만 담당하고 10명의 학생인데 작년에 사실은 12명을 받게 됐어요. 그 조금 8학년 때 밀렸던 학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얘네들은 거절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우리 학원을 꾸준히 다녔던 아이들이라 12명 중에 감사하게도 6명이 얼리 디시전으로 합격을 하고 나머지 6명은 레귤러 때 이제 합격한 케이스고요. 차후 명단은 지금은 너무 일러서 어머님들이 학교만 공개돼도 어디 이제 학생인지 너무 다 공개가 돼서 제가 우선 대학만 리스트업 했고요. 다음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CGV 극장에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진행해요. 5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번 했었는데 엄청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제자들,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학생, 2년 전 졸업한 학생,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제 제자가 와서 경험담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해보니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지금 이런 전공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다. 근데 애들이 엄청 와닿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굳이 막 그 대학 저 가기 싫은데요 막 이러는데 이제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혹시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엄청 오래됐죠. 아마 최초 SAT 학원 중에 하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스케줄링이라고 저희 학원만 진행하는 1대1 상담, 무료 상담이 있으세요. 학생 성적표나 학생이 그동안 한 활동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드려요. 이거는 어머님들 핸드아웃에 보시면 제가 샘플로 이게 AP 샘플이고 이게 IB 샘플이에요. 뭐
여러 학교가 IB 디플로마를 하기 때문에 너치나 SFS나 아니면 이제 체드윅 같은 경우 NLCS 그래서 그 샘플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깔끔하게 색깔별로 해드렸죠. 그게 바로 그 활동은 보라색, 뭐 여름에 들었으면 하는 과목들, 그건 빨간색, 그다음에 학교에서 듣는 것들은 검정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한테 맞춤으로 테일러드 된 스케줄링을 1대1 상담을 신청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1년 항시 학생 관리가 진행되시고요. 저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은 저희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피드백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쌓기는 제가 차후에 설명드릴 텐데 우리 학원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도 봤거든요. SAT로 시작한 제가 아리랑 TV 아나운서를 7년 했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과외로 시작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24년 전에 이제 10명의 학생을 데리고 시작하다가 지금 이렇게 학원이 큰 건데, 작년에 저는 제 딸을 대학을 보냈고요. 저 UC 샌디에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Speculative Design이란 과고요.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학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디딤돌이 탄탄해야 그 다음 과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커리큘럼은 추구하는 게 이제 저학년 8학년, 7학년 아이들은 이제 성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growth를 강조하고 있고 9학년, 10학년은 다양한 과목의 밸런스,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0학년 때는 어머님들이 막 앞서서 뭐 경시대회에서 대상 타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때는 모든 과목들이 탄탄할 수 있도록 내신 관리를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영어요. 영어 라이팅이나 이런 쪽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가 잘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어떤 과목이 이제 강점이고 그럼 그때 엑셀런스를 탁월함을 추구하시면 돼요. 그런 후 우리는 이제 학원의 각각의 색깔을 보고 훅을 만드는 거죠.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것을 진행을 하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ESC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GPA 관리부터 AP, 얼마 전에 AP 거의 다 끝냈는데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고요. 좀 사건, 사고가 많아요. 매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저학년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A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개되는 시험지들도 상당히 많다고 엄마들 사이에서 지금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비슷한 게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타 학원이나 뭐 비인가 학교나 이런 데서 공개되는 시험지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적중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쪽집게 강사라고 표현하는 게 많은 과거 시험지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풀리긴 하지만 그거하고 아예 답을 전체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다른 얘기인데 조금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 같긴 해요. 제 예상은. 지금 벌써 소문이 귀로 막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 AP 시험이 취소되냐라고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근데 컬리지 보드에서 재작년 뭐 몇 년 전에도 이슈화가 돼서 뭐 SAT가 유출이 됐다 했지만 이게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법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이 아이들 점수가 다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해가 갖는 선이 조금 작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SAT도 이제 더 이상 유출을 막기 위해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AP도 내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전국이 전 세계가 다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위해서 또 아이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막판에 쪽집게 학원 가면 될 것 같아 라는 거는 지금 9학년 여기 9학년 어머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때는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교과는 좀 선행을 탄탄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학원에서는 수업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지금 어머님 이 방이 SAT 강의하는 방이고요. 각
강의실 옆에 자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습실에선 강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한 후 무조건 자습실에 다 가서 숙제를 다 마무리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자습실을 저희가 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강의실을. 그래서 거기 안에는 각 선생님별로 조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보기업 같은 경우에는 95점, 90점 이상 통과를 해야지 이제 귀가가 되시는 거고, 숙제 같은 경우에도 100%다 학원에서 끝내고 갑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숙제가 서브젝트 같은 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를 앞뒤로 비워주셔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 반에서 단어 패스를 못하면 저희 저녁 10시에 문 닫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주 차에는 10시에 가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머님들이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실 때는 전화를 주시면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른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또 온라인이 진행되세요. 솔직히 저는 온라인보다는 학원으로 와서 직접 선생님 눈을 보고 이제 강의를 듣는 걸 선호해요. 근데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송도인 분들도 계셔서 어느 날은 막 비가 이번에 장마가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이 되는 거 아니까 잘 안 와요. 차에서 보면서 와서 중간에 합류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에도 방해가 되고 아이들도 중간에 이제 집중이 끊기니까 웬만해선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도 한 5분 전에는 학원에 올 수 있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머님 한 분이 안 끊어가지고 중간에도 막 카메라에 비치시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당황했었는데 저희가 여름에 어머님들이 여름에 뭘 준비해야 되고 어딜 가야 되냐에 대한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친구가 여기 학원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갈게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는 엄마 따라가시는 분들 아니면 친구를 따라가는 아이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머님들이 수업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여기 왔다가 길 건너편 학원으로 이제 딴 과목 하러 점심만 먹이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설릉으로 또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 더운 여름에 솔직한 말로 저는 4시간 이상 수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그거를 소화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좀 무리하게 며칠 전에 어떤 어머님이 6과목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려서 1차, 2차로 나눠서 이제 월수금 화목도로 아이가 수업만 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몸은 와 있지만 머리는 딴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당한 스케줄링을 하고 꼭 필요한 거를 먼저 끝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하면 이제 교과 선생님들한테 욕먹을 수는 있는데 뒤쪽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까먹더라고요. 앞쪽 5주에 해놓고 뒤에 영어만 하면 학교 가서 또 머리가 백지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제 노트를 줘요. 블루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거를 요약판들을 다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학교 가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어머님들이 스케줄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학교 내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행학습이나 이제 여러 가지 라이팅, 챗 GPT나 AI가 이제 라이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클래스 라이팅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전되고 있어서 영어 선생님들이 무조건 수업 시간 내에 그 안에서 라이팅 숙제를 내고 성적을 매겨요. 근데 라이팅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학원 프로그램은요, 어머니, 이게 전체적인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은 왼쪽이 저학년부터 이제 고학년 될수록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학원 중에서 제일 영어 커리큘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레벨에 맞게 들어가기. 그러니까 학생이 저희가 3, 4명만 돼도 그 레벨을 무조건 오픈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님들 뭐 그동안에 고액으로 많은 학원을 다니시고 3개월 예지 뭐 8주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특히 그 어머님들 카페 들어가 보시면 이제 댓글들이 올라요. 야, 나 A 학원, 뭐 R 학원, L 학원 많이 다녔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그냥 진짜 돈 낭비했다는 그런 글들도 종종 올라오는데 제 생각엔 제일 큰 원인은 아이가 학년이 높으니까 무조건 높은 반으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기초부터 하고 올라가면은 금방 오르거든요, 점수가. 근데 아이도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나는 엄마 7학년, 8학년 애들 이제 시작반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고학년 시작반을 따로 진행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11학년 애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딴 거 하느라 바쁘고 운동하고 음악하고 또 예술하는 애들은 또 SAT를 아직 시작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은 지금 기초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11학년이란 이유로 다른 학원에서는 다 실전반을 추천을 해줘요. 실전 반밖에 없고. 근데 650 이하 이상 반도 사실 실전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반을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게 훨씬 저렴합니다. SAT 수업보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 3주, 매주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500대가 되면 그때 이제 실전반으로 들어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 SAT는요, 어머님 지금 디지털로 바뀌기 2년 전부터 사실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 작은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SAT 디지털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는 코딩하고 프로그래머만 이제 의뢰하면 되는 거고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작년 여름만 해도 컨텐츠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드 SAT를 토대로 해서 많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을 본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험이 더 어려웠다. 모듈 2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말을 참고해서 이번에는 사실은 모듈 2를 위해서 hard, easy, middle 레벨로 해가지고 모든 시험지를 다 레벨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나눈 증거는 어머님들이 구글이나 저희가 성적표를 주고 아이들한테 줄 때 학생별로 각자 원하는 숙제를 다 따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categorize를 다 섹션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패시지마다 카테고리가 다 다르고 문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취약점이 뭔지 바로 파악하는 순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 이 시험, 실제 시험을 통해서 아이한테 맞춤의 문제지를 따로 제공합니다. 이거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쁜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드릴 거고요. SAT가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반이 지금 7개로 나눠지세요. 그래서 종합반은 지금 무조건 시험을 볼 수 있는 아이들, 점수가 600대인 아이와 700대인 아이가 반이 나눠지세요. 그래서 AB반으로 되시고 소수반은 인원이 좀 작은 반, 10명 이하시고요.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수금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높은 반이 먼저 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질문이 많은 아이. 그러니까 수업만 듣는 아이들은 사실 매일반, 종합반 들어가도 되는데 질문도 많고 아이가 내 궁금증은 오늘 바로 해결해야 된다. 이러면 인원이 많다 보면 사실 강의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나머지는 만점반은 마무리 특강. 지금 750 이렇게 나오는 어머님들은 굳이 3개월, 뭐 2달 내내 수업을 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솔루션이라고 해서 마지막 10회만 들어오시면 되는 반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린 건 SAT 시작반이고요. ACT를 대체하는 분들이 많아요. SAT를 2번 정도 봤는데 도저히 나는 1500이 안 넘는다 하면은 사실 성향이 SAT가 안 맞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ACT로 많이 넘어가서 만점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볼 때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어떤 시험이 더 아이한테 적중한지. 근데 중요한 거는 SAT에서는 ACT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SAT를 추천드리고요. ACT에서는 SAT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전략이 좀 스트래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ACT는 패시지 자체가 너무 길고 이제 스피드 리딩이 좀 들어가지만 단어나 이런 거는 조금 간단해요. 그래서 읽기는 편하지만 길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고 SAT는 이제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시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ACT를 하시면은 그냥 ACT로 끝까지 가셔야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이제 9학년부터 11학년을 위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라이팅 반부터 종합 영어, 저희 엘리트 캠프는 시그니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이 이제 길어져서 빨라지고 있는데 그 주니어 반은 저희 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학년 때 받아서 그때 기초로 해놓으니까
와, 고등학교 가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 8학년은 한 3년 됐고요, 진행한 지. 올해는 5, 6학년 반을 개설을 했는데, 사실은 셋째 애들이 있는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이 반도 셋째 애들로 해서 딱 12명만 봤거든요. 그래서 12명이 지금 찼어요. 그래서 리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학년 때 필요한 통합 과학이나 저학년 수학이나 영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브젝트는 어머님들이 시간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선생님들의 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하고 셀러버스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 수강 신청서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첫 장에 드린 내용에 거기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스케줄링 상담을 원하시면 거기에 오늘 체크를 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수차적으로 안내 전화를 돌리겠습니다. 네, 저희랑 지금 10년째 같이 하고 있는 린킴이라는 선생님이시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오늘 아침 7시에 연락이 오셨어요. 갑자기 상을 당하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간단하게 휴먼티 수업을 설명을 드리고 이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휴먼티스라는 수업은 사실 철학 수업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문학과 사회와 역사와 영어를 다 통합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수업은 미국의 명문 보딩 학교에서 원래는 제공하는 수업이라 초트나 세인트 폴이나 앤도버나 엑세터나 이런 학교들이 필수로 이게 영어 과정에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이라서 지금 현재는 보딩 이제 가려는 아이들을 위한 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뭐 SFS에서 이번에 뭐 세인폴로 가든가 뭐 국제학교나 국내 학교에서 가는 아이들이 위한 영어와 역사를 통합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반이세요. 그래서 이 반을 통해서는 독해와 뭐 글쓰기나 아니면 리서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고력 이런 거를 키울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 문학이나 연극, 미술, 영화, 시, 음악을 탐구하면서 인문학의 발전을 역사적 및 철학적 맥락에 놓고 문화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좀 복잡하죠. 다양한 그러니까 current issue, 현재 recent 최근 이슈들을 담당하고 역사에서 꼭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지식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의 습득을 할 수 있고요. 분석 능력이 이제 향상되고요. 문해 능력도 그다음 명확한 논거를 가진 글쓰기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영어 프로그램을 할 때 글을 쓰고 읽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쓰는 이렇게 간단하게 read, think하고 write 하는 수업 위주로 나갔어요. 근데 이런 수업은 사실 다방면으로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읽을 수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걸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글을 쓰고 자기 창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클래스 특히 보딩에서는 조용히 앉아서 숙제만 잘하는 애들한테 성적을 안 줍니다.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이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수업을 얼마나 잘 듣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얼마나 참여도가 높은지를 많이 봐요. 우리나라 국제학교들도 이렇게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성적표 밑에 보면 lack participation, 아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 내신은 좋을지언정 나중에 선생님 추천서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토론을 통해서 좀 연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셀러버스가 거기 같이 핸드아웃에 있어요. 보시면은 수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수업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 15일 5주 수업인데 어떤 토픽으로 진행되는지가 주별로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첫 주는 이거는 내가 아이가 이미 했던 주제야. 들어올 필요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데이 5부터 조인을 하시면은 그 다음 챕터로 그냥 바로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내가 지금 아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는 주는 안 들어오셔도 되는 이제 그런 테일러드 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이뜬 선생님 모시고 SAT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뜬 선생님은 대원외고를 졸업하시고 코넬에서 이제 폴리티컬 정치외교학과와 철학을 하셨어요. 지금 SAT 강의를 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이시고요. 사실은 원래는
그 타학원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컨설턴트로 계셨어요. 그래서 에세이 에디터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듣고 과외를 몇 개를 시켰어요. 작년 1년 내내. 네, 어머님들이 점수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분석이 너무 뛰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강의력도 중요하고 학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빨리 파악해서 이 아이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건데 지금 3개월 내내 저희 패시지하고 리딩 다 카테고리별로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SAT, ESC에서 디지털 SAT Reading and Writing을 담당하고 있는 이든 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표부터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건 작년 5월에 있었던 실제 디지털 SAT exam의 커브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떠오르는 생각들 약간 이런 것들일 겁니다. 27개에서 25개 틀리면 낙폭이 크네. 23개에서 21개 틀리면 낙폭이 크네. 이런 생각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드시겠죠. 하지만 저희 근데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까지 보시면은 여기 이 학생, 실제 저희 학생 시험 본 학생이죠. 같은 문제 수를 틀렸는데도 점수가 3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두 문제를 틀리고 둘 다 두 문제를 틀렸는데 그 학생은 왜 같은 숫자의 오답을 내고도 이렇게 다른 점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디지털 SAT가 이렇게 아이의 설계 단계부터 유형별로 나뉘어져서 시험에 나온 시험이라는 출제된 시험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SAT 출범 이후 연구와 문제 유형들 파악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컬리지 보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SAT 시험을 출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앞으로 시험을 풀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설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지털 SAT와 뉴 SAT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SAT와의 차이점, 뉴 SAT와 디지털 SAT가 비슷한 시험이다. 같은 기관에서 낸 거니까 비슷한 시험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절대 아니고요. 아이의 DNA부터가 다른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SAT에서 타입는 타입 베이스드 테스트라는 것이죠. 짧아진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법의 포커스, 초점이 아이에 달라졌습니다. 다른 공략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easy model과 hard model이라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저희에게 좀 다른 시험이다. 굉장히 그래서 다른 고민거리를 준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new SAT와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SAT는 굉장히 길고 소위 손도 댈 수 없는 이런 지문들이 있었죠. History, 19세기 초, 18세기 초, Science Double Passages,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AP, 5점, AP Language and Literature 5점 맞는 학생들도 굉장히 고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진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문들이 사라졌어요. 문제 유형의 변화가 두 번째입니다. Premise 문제 유형이나 Literature Inference 문제 유형.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이죠. 세 번째, 아무리 날고 길고 영어 시간에 모든 거 A를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고생한, 특히 한국 학생들이라면은 너무나도 고생한 이디엄 문제 유형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디지털 SAT는 뉴 SAT에서는 컬리지 보드가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커브를 이렇게 조절하는데, 왜냐면 모두 다 틀리니까요. 이런 문제 유형들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뭔가 커브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SAT는 대신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중난이도, 고난이도, 저난이도 이렇게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나누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디지털 SAT에 사실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5개의 문제 유형으로 모든 문제들을 나누고 그 문제 유형 내에서 쉬운 문제, 응용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내면서 거기서 굉장한 변속구를 던지는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진 지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략법이 초점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ES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에 맞는 모든 디지털 SAT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15개의 유형별로 나눈 디지털 SAT 만들 때 컬리지 보드에서 써서 미국 정부에다 제출했던 프로스펙터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테스트를 매 시험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ESC 학생들은 매번 보게 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어떤 문제 유형을 틀렸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만 파악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도 파악할 수 있고 이 학생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점수는 좀 최근에 잘 나왔어. 뭐 740, 뭐 잘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떤 유형에서 굉장히 취약한지 또 어떤 유형에서는 또 강점을 보이고 다음 나라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easy module과 hard module의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두 가지 다 지문이 길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다.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같은 문제 유형, 아까 보여드렸던 15가지 문제 유형 내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학부형분들께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신 내용인데 뭐냐? high level vocab은 그래도 기본이다 라는 부분. high level vocab이 없으면은 사실상 SAT를 풀 수가 없다는 게 New SAT에서도 그랬지만 디지털 SAT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easy model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easy니까 명색이 easy인데 대놓고 어려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쉬운 지문이지만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두 번째, 쉬워 보이지만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굉장히 함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 해서 문제 빨리 풀기 좋아하는 친구들, 대충 건성건성 보기 좋아하는 친구들 바로 빠질 수 있는 이런 함정들이 이지머리라는 몇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요. 세 번째, 컨텍스트에 따라지는 vocab 문항. vocab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hard module은 지문 자체가 대놓고 어렵습니다. 단어 수준 포함 당연히 어렵고요. 두 번째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디지털 SAT는 문제 유형별로 아예 딱딱딱 나뉘어서 출제된 시험이다. 거기에 있는 특정 문제 유형들의 심화 문항들을 이렇게 끼워서 넣어서 틀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summary 문제 유형, transition 문제 유형, 아니면은 뭐 inference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컨비네이션으로 어렵게 만든.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들의 컨비네이션 문제 유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SAT라는 시험의 정체를 파악했으니 저희는 저희 ES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맞춤형 문제들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디지털 SAT의 설계, DNA를 반영한 문제들을 끝에 종특에 맞는 이 문제들을 자체 제작 및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별로 학생들에게 공략법을 가르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정말로 얼마나 잘 안 지켜지고 있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유형별로 나온 시험인데 당연히 유형별로 공략해야지. 그렇죠? 근데 유형별로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고 공략들을 가르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들이 어떤 섹션에서 어떤 문제 유형에서 취약점을 보이냐, 부족함을 보이냐, 이해를 다 못한 것 같으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맞춤형 자료를 추가적으로 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장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맞춤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문제, vocabulary and context부터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든 걸 맞춤형으로 이렇게 출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컨텍스트별 문제들의 지문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난이도별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같은 단어도 컨텍스트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해도 여기 있는 문제 대략 한 12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만 해도 세계사,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비극, 르네상스 예술 이런 것들 유형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난이도별 문제, 컨텍스트별로 다른 문제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question type입니다. 더 중요한 같은 문제 유형 중에서도 나는 지금 전환이도 막 지금 못하는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문제 풀 수준이 아닌데 고난도 연습만 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내 레벨에 맞는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풀 수는 없을까? 여기 준비되어 있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서머리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은 패시지 인퍼런스 문제 유형에서 그러니까 학생 이 같은 경우는 서머리 문제 기본 유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걸로 바로 학습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친구들은 나는 뭐 서머리는 잘 되고 다른 것도 잘 되는데 나는 코테이션 문제가 잘 안 되네. 그러면은 no problem. 코테이션 문제 어려운 유형 최근 4월에 굉장히 어려운 프랙티스 테스트 하나 college board 웹사이트에 추가됐죠. 그거에 맞는 유형들 최신 경향을 반영한 유형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있냐? 내가 문학, 비문학, 나는 시는 너무, 나는 과학은 너무 잘하는데, 이과고 과학, 바이올로지 패시지는 너무 그냥 차라리 나한테 와라.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 특히나 요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18세기, 19세기, 요때 고어로 쓰여진, 옛날 말로 쓰여진 시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패시지들만 내가 딱 골라서 풀 수 없을까? 이거 역시 no problem. 19세기, 18세기 시들이 특히나 난이도가 어렵고 이걸 쉽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몇 문제로 작용하고 있죠. 하나 틀리면 30점 나갑니다. 이런 문제들만 저희는 딱 준비해서 세트로 아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맞춤형 all-in-one 패키지식으로 강의 자료가 이렇게 나갈 거고요. 유형별로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하면은 지문별로 유형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에 집중을 하고 두 번째 유형 내의 응용 질문 어떻게 이 문제 유형에서 어떻게 변속구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이런 변속구구나 이렇게 꼬았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응용 질문들을 풀이 및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만점을 향한 고난도 완벽 정리. 저희가 말씀드렸던 맞춤 자료를 통해서 가장 내가 부족한 부분들, 가장 내가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시험 문제 리포트에서 딱 봤을 때 너는 이게 부족하구나 싶은 부분들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약점을 분석해서 학생 개개인의 이렇게 고유한 약점을 파악하고 맞춤 자료로 이렇게 추가 문제 가이드를 제시한 후에 세 번째로 피드백을 반영해서 완벽하게 만점으로 가는 이런 공략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740점 나왔다. 그 다음 날은 670점 나왔다. 그 다음 날은 막 들쑥날쑥하는 거는 학생 본인 실력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맞춤으로 유형별로 학생들이 실력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이게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른 길을 저희가 제시합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긴장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긴장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제가 막 이러고 막 여기 앉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오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저희 제이 선생님 소개해 드리면서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아하고 제이 선생님이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엘리캠프 종합 영어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실 텐데 지난번 설명했던 미아 선생님이 해주셔서 저희가 녹화본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가장
지금 기대가 큰 우리 제이 선생님이 오셔서 나머지 영어 담당 주니어 프로그램부터 90학년 프로그램은 전부 우리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저희는 선생님을 다양하게 두진 않아요. 사실은 메인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제대로 관리를 하게끔 해드려서 각 커리큘럼마다 다 설명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SC 제이킴 선생님입니다. 설명 시작드리겠습니다. 일리캠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리캠프는 90학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클래스고요. 네, 사회정의 고전, 역사, 인종, 문화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소프스톤이라는 커리큘럼을 College Board가 이제 SAT를 만들고 주관하고 AP를 만들고 주관하는 이제 에이전시죠. 거기서 이제 권장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이제 소프스톤이 뭐냐? 리딩 앤 라이팅을 이렇게 배우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SAT를 잘 보고 그래야지 AP를 잘 본다고. 한국말로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글쓰기, 경우, 관계, 목적, 주제, 어조를 이해해야지 글을 읽고 그리고 쓸 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써야지 좋은 점수가 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그걸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딩 리스트고요. 리딩 리스트는 이제 우선 리딩 선생님, 미아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미아 선생님께서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그리고 이제 테마적으로 나눠놨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앞에서 프런트에서 필요하시면 전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에세이 설명 두 번째 에세이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에세이에서는 이제 구조, 문장 다양성, 단어 선택, 글은 일관성 다 알아야겠죠. 이건 근데 어느 타 학원이나 다 하는 거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중요시하는 거는 뻔한 리즈닝과 진부한 example을 인지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oes violence in the media make our society more dangerous? 매체에 보여주는 폭력이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드나요? 그럼 뻔한 리즈닝이 우선 스탠스가 8, 90%가 yes라고 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그게 그냥 intuitive 하니까 자동적으로. 근데 선생님이나 평가자로 봤을 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서 50명, 클래스가 많으면 100명을 평가해야 되면 8, 90명 똑같은 말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 점수 주기 싫어요. 리즈닝, 이제 example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은 읽지도 않아도 돼요. 전 선생님으로서. 뭐 빌 게이츠라고 말하면은 I don't have to read it. 그냥 뭐 오프라다. 근데 학생들이 우선 객관적인 example도 주질 않아요. 자기 스토리, 자기 뭐 let's say there's a boy, 뭐 let's say there's a girl,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지. 객관적인 example도 안 주고 그 example을 줘도 어떤 거를 줘야지 persuasive한지 몰라서 정말 하나하나 쓸 적에 그냥 requirement만 fulfill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정말 어느 게 이제 persuasive하게 쓰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에세이 토픽 있고요. 이제 yes, no 하고 왜 꼭 yes라고 안 해도 되고 no라고 해도 충분히 persuasive한지 설명을 하고요. 에세이 라이팅 프로세스는 학생이 우선 쓰면은 제가 첨삭하고 학생한테 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rewrite하고 제가 rewrite한 걸 볼 거고요. 그래서 평균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 일주일에 1.5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주는 2개 쓰고 어느 주는 1개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이니까. 첨삭 시스템은 제가 다 첨삭하고요.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게 월등하고 세부적으로 제가 첨삭한다고 정말 자부합니다. 그리고 첨삭한 거를 보세요. 첨삭한 거를 보시면 장단점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이제 학생한테 포인트를 주면은 다음에 이제 리바이스를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임프루브 됐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하는 게 grammar인데요. grammar는 제가 뭐 굳이 다 설명 안 드려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뭔지는 아시니까. 그런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 개만 가지고 딱 이제 자녀분들께 물어보세요. 아냐고. 그럼 거의 다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grammar를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태어나갖고 그냥 영어를 그냥 언어적으로 자연적으로 의사소통으로 썼지 그러니까는 linguistic하게 공부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SAT나 ACT, IB, DP, AP에서 중요시하는 게 grammar인데 SAT Reading and Writing, 그러니까 SAT English죠. 디지털 SAT에서 54문제인데 20개에서 많을 때는 제가 봤을 적에 25개까지도 grammar예요. 그리고 ACT는 명확하게 거기서 주관하는 곳에서 명확하게 말을 해요. 215문제 중에 75문제가 grammar 거라고 말해요.
215문제는 수학도 포함이에요. 3분의 1이 grammar예요. ACT는. 예를 들어, 그리고 AP Seminar, AP Language, IB Language and Literature는 뭐든지 다 이제 grammar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Elite Camp고요. 이제 Academic Writing 클래스는 또 다른 글쓰기 위주 클래스입니다. 제가 가르치고요. 이 클래스는 90, 11학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상당히 advanced한 writing class라고 보시면 됩니다. academic writing에서 쓰는 세 가지 타입의 글은 persuasive essay, analytic essay, narrative essay가 있고요.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analytic essay와 persuasive essay가 우선 어떻게 틀린지 설명드릴게요. persuasive essay는 ACT, IB, 특히 TOK, 하실 적에 결국에는 다 persuasive essay고요. TOEFL AP research.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있는 거죠. Never give up. Do you agree? 그러면 reason 1, reason 2, reason 3 해서 이제 쓰는 거고 가장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analytic essay는 분석하는 글입니다. AP language, IB 이제 language and literature도 그런데 IGCSE도 결국에는 엄청 많이 해요. 이제 그 curriculum이 있으면 그러면 학생의 생각에 들지 않게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분석하는 게 analytic essay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문을 줍니다. 그러면 글쓴이가 이렇게 써서 이제 글쓴이를 이제 persuade 한다고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자기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하지? SAT가 지금 에세이가 없는데 제가 SAT를 10년 이상 가르쳤었는데 SAT 에세이가 역사적으로 analytic essay였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대학교에 가거나 이제 고등학교 이제 upper level에 가면은 상대방이 글을 읽고 비판할 줄 알고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그냥 글을 읽고 그 말 틀린 것 같아. 그 말 맞는 것 같아. 그렇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글도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줄 알아야 돼. 내 글이 왜 약하고 왜 내 글이 현명하지 않고 왜 이제 설득력이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널리틱 에세이가 결국 대학 가면 다 그거예요. 대학 가서 물론 지금 살짝 시기상조지만 결국엔 AP 가서 공부하는 것도 결국 다 이겁니다. persuasive essay 아까 말씀드렸었죠. 엘리 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토픽이 있는데 이런 토픽을 주면 아까 엘리 캠프에서 1번, 2번만 했었습니다. 네, academic essay에서는 훨씬 더 이제 더 깊게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 시대적 배경, 이제 statistics 전문가 폴 인용해갖고 이 5개를 전부 쓰게 할 거예요. 저는 모든 글에 결국 그게 research paper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AP와 결국 IB, DP, TOK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difference가 있고요.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essay topic들은 example로 보여드리는데 그냥 쉽게 답할 수 없고 생각을 정말 깊게 하고 다양성 있게 생각을 해야지 답을 할 수 있는 토픽들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narrative 에세이 설명을 드릴게요. narrative essay는 결국에는 college essay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narrative essay를 고등학교 때 써요. 그렇지만 9학년 이후에는 거의 안 쓸 거예요. 거의 뭐 9학년도 반도 거의 안 쓸 거예요. 근데 narrative essay는 결국에는 college essay를 위한 것이고 학생들한테 narrative essay를 쓰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likeable하고 유니크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해줘야 돼야 상대방이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likeable하고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건 대학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맛보기로 이왕 할 거면은 정말 그 연도에 나왔던 college essay 토픽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에서 tell us about the best conversation you've had. 인생 최고의 대화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엄마랑 뭐 얘기했는데 학원 얘기하고 말도 안 되겠지만 어떤 말을 해야지 스탠퍼드가 좋아할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이 연습으로. If you could do something with no risk of failing, 무엇 실패 위험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브라운에서 뭐 어떻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리 캠프에서는 일주일에 1개 반 한다고 every other class 한다고 했는데 academic writing에서는 에세이가 그냥 하루에 1개예요. 하루에 1개, 총 12번 수업인데 첫 수업은 안 하니까 총 11개의 에세이를 쓰고 제가 다 첨삭해 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볼 수 있고 저는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두 개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세이를 정말 한국 학생들의 단점이 결국 글 쓰는 것 같아요. 글쓰기에서 다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서 글 쓰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academic writing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ChatGPT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제 ChatGPT 때문에 in-class 에세이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5개의 method of persuasion 말씀드렸는데 ChatGPT는 logical reasoning만 얘기해요. reason만 말해요. 네, 물론 example 말해달라고 하면은 주기는 하지만 항상 그렇게만 써요. 그리고 걔네들은 학생들은 copy and paste만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쓴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되게 고급스럽게 들리네 하고 그냥 제출하면 그냥 fulfill 될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망하는 거죠. 그리고 ChatGPT는 톤이 정말 일정해요. ChatGPT가 로봇 같이 써요. 정말 차갑게 써요. 딱 보시면 모든 에세이 선생님이 저뿐이 아니고 그냥 직업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딱 알아요. 보면. 그냥 알아요. 이거는 학생이 쓴 게 아니라는 거 너무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클래스는 리터입니다. Literature Analysis. 이 반은 7, 8, 9학년 중심이고요. 여기서는 Reading, Essay, Grammar, Vocabulary 4개의 커리큘럼으로 나가고 있고요. Reading을 novel로 합니다. 고전으로 하고요. 이제 테마, 인물 분석, 교훈, 역사적 배경 배우는 거고 당연히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할 거고 저도 이제 확실히 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multi-perspective discussion으로 그 책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자기 이제 real life apply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ings Fall Apart라는 책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관한 책이에요. 문명의 확산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따른다. 그럼 이게 테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백인들이 들어와서 국경의 선을 긋고 다 이제 resources들을 다 이제 뺏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문명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정치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비즈니스맨은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지금은 어떤지. 우리 쓰는 게 구글하고 애플이고 인스타그램하고 다 쓰는 게 미국 거고 뭐 전기차 들어오고 그러면은 물론 한국에 카피하죠 바로. 그렇지만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더 들어가면 뭐 삼성이나 LG 하나라도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ight? So Korean. 한국 사람으로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지? 이런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리딩 리스트는 거기 이제 있으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런트에도 있고요. 다 테마가 틀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것도 College Board 리딩 리스트에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일주일에 한 권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권. 그리고 에세이는 literature based 에세이를 literature에서 말하는 테마와 거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에세이를 쓰고요. 예를 들어서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에서 이런 quote이 있어요. It's better not to think about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쓸지. Okay? 그리고 이제 그래머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법은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 academic writing 빼고는 다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선 질문하고 싶은 게 왜 동양 애들은 수학을 잘할까요? 이건 동양 애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2, 3년 더 빨리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그래머를 미국에서 10학년 때 이제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AP, SAT, IB 이제 들어가니까는. 근데 애들이 9학년 때도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알geb라를 원래는 9학년 때 해야 되는데 알gebra 아마 6학년, 7학년에 할 거예요. 거의 6학년에 거의 하고 빨리 하는 애들. 그럼 3년 하는데 그런 gramma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SAT에서 20개 이상이 나오는데 너무너무나 늦게 배우는 거예요. 수학은 그렇게 빨리 배우고 있어요. 그럼 그래머도 3년 전부터 배우면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나오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리캠프와 이제 리탄 클래스의 그래머를 차이를 말씀드리면 리탄에서는 7, 8학년에서는 error identification, 실수 찾기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실수를 찾는 게 예를 들어서 answer choice가 4개 있다.
네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시험을 보면은 4분의 1 정도 맞아요. 25% 처음에. 그리고 클래스가 끝나갈 때쯤에 80% 정도 맞을 거예요. 100점 받는 애는 솔직히 SAT 그 부분을 만점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0학년은 틀린 문장 고치기 sentence improvement 타입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vocabulary는 리탄에서는 나블에서 활용된 단어 일주일에 100개를 외울 거고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당 한 33개 정도?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있고 90% 이상 못 맞으면 재시험 하고요. 매주 성적이 이렇게 문자로 나가고요. 4주나, 그러니까 한 세션이 끝나고 세션이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4, 5주 후에 제가 상담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문자로 물어보고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전화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일리캠 주니어는 또 다른 7, 8학년 클래스고요. 일리캠 주니어와 리탄은 둘 다 7, 8, 리탄은 9학년도 있는데 이제 일리캠 주니어는 7, 8학년 클래스고요. 여기도 reading, essay, grammar, vocabulary고요. 여기서는 novel을 읽지 않고 article passage를 읽습니다. article passage가 결국 이제 standardized test에 나오는 지문이죠. 짧고 dense한 지문이죠. 그러니까 SAT나 AP 뭐 그런 데서 짧게 하고 애들이 그걸로 테스트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4개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한국 학생들한테 이제 4번 특히 디테일 찾으라 메인 3번 A 메인 아이디어 찾으라 하면 너무 잘 찾아요 쉽게. 근데 문제가 뭐냐? 목적, 오조, 설득 방법을 몰라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읽을 때 신경도 안 쓰고 읽어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볼 적에도 저희 학원에 와서 볼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결국 이거고 SAT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목적, 오조, 설득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purpose는 이런 purpose가 있는데 애들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목적이 뭐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이 쓰는 톤이 이게 웃긴 글이야? 뭐 굉장히 뭐 serious한 거야? 이거 경고하는 거야? 비판적이야? 중립적이야? 애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제부터 글 읽으면서. 그래서 모든 패시지에 제가 모든 reading 패시지에 purpose와 tone과 method of persuasion, 설득 방식은 애들한테 쓰게 할 겁니다. Every class에. 그래서 설득 방식은 많이 있지만 우선 주니어 반에서는 7, 8학년에서는 logos, ethos, pathos 그 3개의 가장 중심적인 이 3개만 우선은 알고 읽었으면 하는 거를 가서 공부할 겁니다. Persuasive essay는 아까 literature, 리탄 방과 틀리게 evidence-based research 스타일로 쓰는 거고요. Critical thinking and example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오면은 똑같이 이제 에세이 쓰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머는 이 정도 실수 찾기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4분의 1이 거의 다 틀려요. 반도 못 맞아요. 일단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고요. 단어는 일리 캠프에서는 SSAT 단어를 외웁니다. 그냥 정말 SSAT 단어. 이제 이유가 있겠죠. 보딩스쿨 반응하고 보딩스쿨에서 원하는 왜 SSAT 단어를 하는지. 왜냐면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지 가장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로 매일 하고 90% 재시험 넘지 않으면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봤을 적에 일리캠프가 리탄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SSAT 단어니까. 그렇지만 리탄에서는 좋은 게 정말 책에서 어떻게 그 단어가 쓰여졌는지를 학생이 알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리탄과 일리캠 주니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둘 다 7, 8학년 클래스고요. Advanced Grammar를 둘 다 하고요. 그렇지만 리탄에서는 novel을 읽고 긴 글이죠. 그리고 픽션이죠. 그리고 일리캠프에서는 passage를 읽고요. 테스트 타입이에요. 테스트 타입이고 short하고 dense한 거고 그 literature based essay novel에서 나온 토픽을 공부하고 일리캠 주니어는 evidence based 거죠. 왜 이유와 example과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text vocabulary 단어는 그리고 일리캠프는 SSAT vocabulary.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 8학년 리탄하고 엘릿 캠프는 문학 소설이랑 이제 패시지로 아티클로 나눠지는데 고학년은 사실 지금 엘릿 캠프밖에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엘릿 캠프하고 휴머니티스가 있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소설을 애들이 너무 책을 고학년인데도 안 읽기 때문에
9학년 올라가면서 10학년 올라가면서 읽어야 되는 기본 셰익스피어는 저희가 서머 리딩이라고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매주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6주 동안. 거기에서 필요한 책일 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각 학교가 어떤 리딩이 이번에 필수로 잉글리시 10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할 때만 들어오셔서 그 수업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머 리딩은 저희가 안내 문자가 나가요. SFS는 이 책으로 나가니 SFS 팀으로 지금 수업합니다. SIS 합니다. 그럼 그때 같이 합류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수업은 제가 올해 처음 오픈한 수업이에요. 오랫동안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고민을 해보고 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적인 여유는 너무 없어서 일석이조로 라이팅도 배우면서 리서치 페이퍼도 쓸 수 있는 EC도 할 수 있는 반이라서 제가 특별히 원래 지금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인데 제가 또 서울대를 나와서 또 이제 후배들한테 부탁을 해서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 라이팅 스킬 반 구수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수연이라고 합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할게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국제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Overseas Family School이랑 UWC 싱가포르에서 IBDP 이수했고요. 예, 20년 전이라서 제가 거의 조상급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저기 UIUC에서 영어교육과 학사 석사 졸업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한 6년 정도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그러니까 보통 시ቪल 엔지니어링이나 environmental engineering 전공하는 학생들의 논문, 그래서 말하는 학습 논문도 가졌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알고 계시지만 STI, 왜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교양 영어를 가르쳤다고 하면, 그거는 좀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공과대학에서 논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논문 어느 급에다가 논문을 실었고 게재를 했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고 학회를 얼마나 많이 좋은 곳을 갔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 친구들이 취직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급이 달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스테이크 수업이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 중에서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미 박사가 됐고 교수가 됐더라고요. 네. 그걸 6년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의 15년 차입니다. 네, 하고나와도 있었고요. 토플도 했고 그다음에 네, IBP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은 왜 써야 하는가? 논문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질문에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들이 이렇게 학술지를 통해서 많이 리포티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블루오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블루오션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리서치 페이퍼가 학생이 쓰고 있는 리서치 페이퍼가 여태까지 아무도 점령하지 않은 어떤 블루오션을 점령했는지를 그게 함께 사실은 퍼포스예요. 그래서 기존에 퍼블리시된 아카데믹 라이트가 있지만 그래도 새로 생긴 그룹 혹은 대답하지 못한 거에 속하는 건데 현실은 뭐냐?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학박을 하면서도 느낀 거예요. 우리가 리서치 페이퍼라는 걸 쓰는데요. 말하자면 대학원에 지금 있을 정도, 서울대 대학원, UIUC 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쓰는 리서치 페이퍼도 콜포스라든가 그 페이퍼에서 어필하는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리더한테 어필하는 걸 사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보통은 그냥 자기들이 뭐 했겠지만 보고만 해요. 약간 보고서 같아요. 하지만 논문은 보고서일 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매력적일 수도 있고 연구를 되게 잘했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다만 어필하려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는 글쓰기 솜씨가 필요합니다. 글을 써서 내 연구가 왜 다른 연구와 차별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선택이 돼야 돼요.
이 학술지에 실리려면 리뷰어가 3명이 있고 에디터가 1명 있는데요. 그 4명의 사람들이 우리 리서치 페이퍼 드래프트를 봤을 때, 이 연구는 멋진 연구구나, 진짜 필요한 연구구나, 그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라이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은 내 연구를 찾지 않은 영어로 써내는 거에만 너무 급급해요. 하지만 전략 있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수업은 전략 있게 글 쓰는 법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그리고 특히 9학년들의 경우에는 아직은 수업 따라가는 게 급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 페이퍼라는 게 어떤 기본 정도를 갖고 있는지, INMRP 스트럭처가 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써야지 러지컬한지 자체를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라이팅의 목표가 단단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순히 그러면 이렇게 하이스쿨 논문 준비해서 저기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데만 필요한 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쿨 에세이 되게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문과나 이과를 막론하고. 근데 페이퍼를 쓸 때 저도 외국 학교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요. 체계적인 글을 모르고도 장수 때우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소위 뇌피셜이나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자잘한 글 실력으로 채워도 스쿨 페이퍼는 먹혀 들어가요. 리서치 페이퍼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장르가 있고 러지컬하게 쓰려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리서치 페이퍼는 절대로 자기 생각만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소스를 찾아보고 다른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내 글에다가 녹여서 내 글이 어떤 서사를 갖고 있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패스트 이런 게 있었고, 프레젠트 내 연구 이런 게 있고, 퓨처에 이런 프로스펙트가 있다를 다 녹여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다른 과목의 라이팅을 하더라도 학생에게 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기본기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강력 추천하고요, 제 수업을. 그 다음에 뼈들도 알지만 사실은 영어적인 것도 건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자면 그래머적인 거나 보캐블러리적인 것도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인 필수의 실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어와 영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고 말하자면 동사를 말하자면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만 20번을 써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좀 동사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주어 같은 경우로 한국어는 주어가 없어서 형사되는 문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 that, this를 많이 써요. 하지만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고유명사를 써서 정확하게 이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real case들, real paper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한 슬라이드에 거의 실제 논문의 것들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언어로 내가 얘기를 해야지 남을 설득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읽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리서치 페이퍼는 거기 남이 이전에 했던 연구를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연구와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글을 잘 읽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읽기 스킬도 굉장히 쓰면서 이 수업에서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도 디지털 시대잖아요. 글쓰는 제가 도와줄 수도 있고 제가 이후에 보시면 저희가 파트 1과 파트 2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렉처를 하는 기간은 이만큼이고요. 옵셔널이긴 하지만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게
이 10번의 강의만 듣고 애들이 4 to 6 페이지 어떤 토픽으로 다룰 수 있게 저는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글 쓰는 스타일, 그리고 또 문과 이과의 차이도 있고 토픽의 차이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1대1로 학생을 만나야지 가능해요. 저희는 1대1로 한 사람씩 제가 그 친구의 성향이나 스타일이나 지금 어려워하는 거를 저는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시간씩 총 5번. 그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맞는 과제를 줄 것이고 그 친구에게 맞는 희망을 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성적인 친구인지 외향적인 친구인지 아니면 이렇게 비주얼한 걸로 배우는 친구인지 아니면 이렇게 문자가 더 편한 친구가 있고 비주얼이 편한 친구가 있고 저는 심지어 학생 중에 수학을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기하학이나 도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편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 친구가 말할 때는 저희는 그 벤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가면서 저는 다 맞춰서 합니다. 제가 다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주 동안 해서 46 페이지를 이런 토픽으로 네네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큰 토픽은 Impact of 네. Education of People's Lives라고 NFTV 라이브 구하면 10학년. 그래서 저희가 10주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렉처 때도 제가 매 렉처마다 숙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5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래서 문과의 부분은 약간 미디어 임팩트 쪽으로 아니면 퍼스널 소셜 이슈, 뭐 디지털 리터시, body image, 아니면 뭐 socialization of adolescents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학생이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학생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구축했나 하다 하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그럼 챗GPT, AI 메시징, 아니면 AI 보이싱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밤양갱이 유행이다. 그러면 뭐 AI 김광석이 부른 밤양갱. 그래서 김광석은 지금 살아있지도 않은데 김광석 목소리로 밤양갱이 나와요. 그런 것들, 이과는 테크놀로지에 맞추려고 하고 문과는 미디어 쪽에 한번 맞춰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그래서 10주 안에 4 to 6 페이지의 리서치 페이퍼를 정말 그래서 저희가 미니 리서치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서베이가 됐든 뭐 리터처 리뷰가 됐든 그것도 학생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 손에 쥐는 무언가가 생긴다는 점 이것은 안 됩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렉처 스케줄은 대충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럭처도 조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라이팅도 합니다. 그래서 월 초이스 보캐블러리고 보캐블러리도 이제 콜로케이션 영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 여기서 논문에서 많이 택되는 동사하기 주로 생각도 될 거고 그다음에 그래머 같은 경우는 컨정션, 연결 보통 엔드버드 불밖에 안 쓰거든요. 하지만 컨정션은 사실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정말 센스 스트럭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스널라이즈 에디팅, 성향 판단 멘토링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강의 중에 혹시 이해 못하고 넘어갔을 거를 다시 복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퀄리티는 저랑 계속 리바이즈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어만 계속 영어 설명을 들어서 엄청 머리가 복잡하시죠?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 리서치 페이퍼 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본인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보고 아카데믹 라이팅이 기초가 된 아이들만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문의는 18명 넘게 지금 와 있는데 지금 18명은 제가 패스를 시켰어요. 근데 학년이 지금 현재
10학년, 11학년, 12학년만 되더라고요. 제가 9학년도 해보고는 싶으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제한적이라 이거는 어머님 욕심내셔서 수준이 안 되는데 이거 먼저 해버리면 아카데믹 라이팅이 아예 안 되시기 때문에 아카데믹 라이팅을 먼저 어느 정도 잡힌 아이들만 이 수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사실 프로모션이 4월 1일 날 다 마감이 됐어요. 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안으로 문의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 할인이 카드나 온라인이나 다 제공되실 거고요. Q&A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들 앞에 나와 계세요. 하셔도 되고 우리 직원들 다 앞에서 대기 중이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